네, 이번 시간은 우리 4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을 두 가지 쓰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확률 표본 추출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확률 표본 추출은 내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확률 표본 추출은 내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단, 확률 표본 추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선택될 확률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중앙대 학생 중에서 100명을 추출한다? 중앙대 학생 뭐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서 100명을 추출한다라고 한다면, 1%의 확률로 뽑힐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확률 표본 추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그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예, 중앙대 학생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요거는 뭐냐면은 모집단을 층화한다라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중앙대도 여러 개 단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경영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의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층화해 가지고 공대에서는 20명, 경영대에서는 30명 뭐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다음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추출 확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냥 조사자가 그냥 편리한 대로 추출하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것이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의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입니다. 그 조사자가 쟤는 별로 우리의 조사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쟤는 빼자. 뭐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뽑힐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조사자가 쟤는 뭐 표본으로 뽑고 야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얘는 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판단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단조사의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그 써놨죠. 일단은 그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중앙대 학생들의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대 학생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강의실로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다음에 질문지를 이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응답자가 기입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단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장점은요. 당연히 비용이 적죠. 예. 면접 조사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예. 전화도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모아가지고 하면 확실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예, 조사원 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아놓고, 이제 하니까, 이제 대화가 가능하죠. 예, 물론 이제 면접 조사도 대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 직접 조사도, 시간도,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드는데도, 어쨌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 조건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질문지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겠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개인 면접을 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겠지만 이게 집단이다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번을 체크하나? 막 이렇게, 컨닝도 하고, 그 다음에 모였으니까 막 얘기도 하다 보면, 또 영향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통비나 이렇게 지급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모인 사람들이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명목촉도와 서열촉도. 명목촉도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런 거죠. 남자는 1, 여자는 0 이런 식으로 성별을 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는 0이고 남자는 1이니까 남자가 더 우선적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로서의 양적 의미는 없고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이게 바로 명목촉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열촉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열촉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는 그러니까는 어떤 순위를 매기긴 매기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 해가지고 연예인들의 어떤 선호도를 조사했다. 뭐 1등 송중기 그다음에 2등은 또 누가 있나요? 예, 이광수 네, 3등 이렇게 김희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순위는 매길 수 있지만 송중기가 이광수보다 2배 더 선호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선호도 순서만 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서열촉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을 보겠습니다. 소프트톤 촉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소프트톤 촉도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개인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톤 촉도의 예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질문을 한 2, 300개 막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서 이제 찬반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찬반 태도의 강약 정도를 갖다가 이제 측정해가지고 이제 여기처럼 이제 그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각 질문마다 이렇게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는 지금 7번이 가장 가중치가 높네요. 예, 1번은 가중치가 가장 적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개인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썼던 척도니까 일단은 질문에서 자기가 찬성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데 3, 4, 5번이니까 여기 3번, 여기 4번, 5번,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고 3번, 4번, 5번이 체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의 그 촉도는 4.5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6.1, 5번은 7.5니까 이것을 다 더하고 3개 문항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6.03이라는 점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브스턴 촉도를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49번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 읽어보시면 각 문항이 촉도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평가자로 하여금 판단케 한 다음 연구자가 대표적인 문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7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몇백 개를 갖다 던져놓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중치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아까 가중치가 부여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나열한 후 응답자가 각 문항의 찬성 반대를 표시
그래서 아까 우리 3번, 4번, 5번이 찬성으로 표시가 됐다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응답자가 찬성하는 모든 문항의 가중치를 합해서 평균을 냈다. 그래서 3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냈잖아요. 예, 그래서 평균을 낸 것을 하는 척도. 요게 바로 이제 서스톤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스톤 척도는 이제 각 항목에 이제 그 가중치를 부여한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찬성을 선택한 것에 문항의 가중치를 다 더해서 평균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의미분화 척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시면 어떤 뭐 시설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하냐 혹은 안정성을 측정할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전하다, 위험하다. 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그저 그런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뭐 굉장히 뭐 이 정도면 안전하지 뭐.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직선으로 도표화된 양 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여 상반되자. 안전하다, 위험하다, 안전한, 위험한. 이렇게 상반되는 형사를 배열하여 양극단 사이에서 부사어를 사용하여 해당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척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0번까지 풀어보고요. 5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